한국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기술 산업화가 일어났다고. 네. 독일의 경우에는 기술 집약적인.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한국은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교육을 학교 안에 맡겨놓고 거기서 그 효과를 다 달성하도록 그렇죠. 우리는 맡겨놓는 구조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그래 왔으니, 근데 사실은 가정에서의 동일한 환경들, 아이들의 역량을 길릴 수 있는 그 동일한 환경을 가정부터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아이들이 있는 공간 속에서 그 역량이 고루 성장이 되는데, 한국은 사회 구조는 전체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면서 이 학교라는 공간에 넣어놓고 여기서 다 길러내. 이렇게 요구하는 경향성이 높거든요. 부모는 가장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역량을 강하게 해서 누가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할 수 있는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귀한 자식을 학교에다가 막연하게 60명 앉았는데 20명 앉아있는데 한 명의 교수가 있고 그 교사가 역량 20명의 역량을 강하게끔 하는 것보다 일단은 역량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모가 직접 나설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꼭 비싸지도 않아. 네네네. 네. 비싸지도 않아. 그렇죠.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 뿐이지. 네. 이야기학교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야기학교 숙제가 또 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의 역량 강화. 왜 학교로 또 숙제를 그걸 함께 만들어가야죠. 네. 부모들은 네. 이런 의식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가정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 가지고 계시고 그래. 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미경 박사님을 모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역량 강화는 가장 부모가 스스로 변화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부모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예. 사회도 변해요. 주옥 같은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회도 스스로 변해요.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도 부하 직원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동료가 대하는 태도 달라지거든요. 네. 너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 갈수록 이 아이와 대화하고 또 집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찰들이 생기고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들과 좀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결정하는 거나 또 대화하는 거나 네. 감정을 표현, 다양한 고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특히 리더십의 역량 강화, 리더로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애들하고 민주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 5분의 1씩의 결정 것을 가지고 가족이 5명이면 결정을 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고, 그래, 5분의 1씩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번 설에는 3명은 할머니 찾아가고 2명은 놀러 가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것이 리더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전개가 흥미롭습니다. 예, 독일에서 이원화 교육, 직업 교육에 있어서 학교 역할을 얘기했는데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서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고객 지향점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라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고객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과제를 주고 과제에 대해서 케어하는 노동을 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생산에 참여해서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지만 그야말로 그 기여가 교육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기업마다 트레이너가 있어요. 네네. 경험이 많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여러 사람이 큰 회사에서는 당연히 여러 사람이 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기업 차원에도 이렇게 좀 주고 하나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는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많은 가능한 한 적절하게 수요에 걸맞게 많은 학생들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또 과도하게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기업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기업 밖에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취하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아이들이 가서 막노동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복사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배워야 될 기술을 배우고 오도록, 그게 아까 첫 번째 실제 일을 하게 하는 공부라는 표현이죠. 네. 일다운 일을 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어쨌든 회사에서 이런 트레이너를 쓴다는 건 네,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너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그런 지원들이 실제적으로 독일 정부에서는 어떤 도움들이나 지원이 있을까? 직업교육이 기업에 남는 일이다. 기업이 그런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1년에 5천 유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을 학생이 스스로 일을 해서 메꿉니다. 네. 학생이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슨 비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라 적절한 생산적인 노동을 미숙련 노동자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메꿔 나갑니다. 또 하나는 학생을 그렇게 뽑아서 그야말로 채용을 하게 되면 훈련 기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네. 신입사원 훈련 기간이 필요 네. 없어요. 신입사원 모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채용 비용을 막대하게 줄입니다. 이미 검증된 그리고 훈련된 거기에 기업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그렇지. 인력이 준비된다, 이런 개념이는 거죠. 그렇죠. 한편에서는 그 학생이 스스로 일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채용 비용을 감소시키고 하는 속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년에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500유로 정도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또 들으면서 진짜 얼마나 한국적 이 자본주의에 네, 네. 이게 찌들어 있는지를 또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코 비용에서 손해가 나지 않아서 네. 중소기업은 원합니다. 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게 하니까. 물론 이 사람을 싸게 이용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네. 채용의 관점에서나 훈련의 관점에서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나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맞네요. 법에 모든 교과목, 가르쳐야 될 교과목이 직업마다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직업마다. 327가지. 327개, 네. 320에서 350 뭐 이 정도에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직업 수마다 전부 법이 따로 있어.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 직업의 직업 훈련장을 뽑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보호를 하지만 네.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취직할 때 계약서를 쓸 때 네, 네. 직업 훈련을 내용을 자기가 규정하도록 해요. 나는 그야말로 성인은 자기 아까름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다. 판단 능력이 있다. 대학 정도 들어갈 사람이라면.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지. 왜 나라에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공짜로 공부도 시켜주는 건데 네가 알아서 다 들어갈 때 계약서에다가 명시해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도 미성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350개 정도, 320개 정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험을 어떻게 봐라까지 다 해서 거기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예전에 우리 이제 좀 설명을 들었던 기회가 있어서 독일의 이 이원화 교육, 독일 기업에서의 고객 지향성을 배우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산업구조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을 좀 들었어요.
산업 구조적으로 이제 산업이 너무 기술력이 좀 부족하면 가르칠 게 없어요. 산업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의 출발점에서 장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이나 뭐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기술을 밀수를 해오거나 문익점처럼 이렇게 이러한 방식의 기술력을 배워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의 상품을 대륙에 판매하기 위한 철도를 놓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기술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기술 산업화가 일어났다고. 네. 독일의 경우에는 기술 집약적인.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은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저는 딱 그 스마트폰 시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도 정말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잘 만들기는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개념과 이 혁신적인 기술을 사실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런데 또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그걸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어떤 집약적인 능력은 있으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만드는 것은 이 역량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과 차이점에서 우리가 기술 집약적이지 못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역량이 더 중요하다. 네. 네. 우리 두 가지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역량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회다. 신산업이 발전되기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곳간이 없으니 기술력이 없으니 역량이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진단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